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아지를 3마리 키웠는데요. 어 그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에 보통 어떤 걸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강아지가 귀엽다는 이유로 펫샵에서 데려오는 경우도 많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도 유전병이 있듯이, 그리고 가족력이 있듯이 어 그 유전적 특성에 대해 강아지의 견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종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강아지들이 어 선조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성격을 가지며 어떤 그룹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를 들어 보더콜리의 경우는 이제 양치기계라서 예민합니다. 예민한데 허딩 그룹이기도 해서 입을 많이 쓰고 싶어 하는 견종. 그런 정도로 일단 저는 파악을 하고 시작을 했고, 유전병에 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뭐 아주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종별로 유전병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유전병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대처하기가, 그리고 주의하기가 쉬워집니다. 어 물론 해당 견종이라고 해서 해당 유전병이 반드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음 특히 펫샵에서, 그러니까 강아지 공장에서 인위적인 교배를 할 경우에 유전병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펫샵에서 데려온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배 형제들은, 글쎄 전부 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인스타로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 동배 자매는 유전병이 없는데 우리 아이만 어 고관절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십자인대 단열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슬개골탈구는 유전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십자인대 단열도 유전이라고 성형외과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몰랐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아이 견종에 있어서 대표적인 유전병으로 꼽히는 질환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는 사실 논문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 보더콜리라는 견종을 테마로, 혹은 그 임상 실험 대상이 그 뭐라 그러지, 표본? 그거를 보더콜리로 이용한 그런 논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없습니다. 일본에 있었습니다. 외국에는 있었습니다. 다 모든 논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그 보더콜리의 질병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질병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그런 것 정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강아지도 유전병 검사, 그러니까 유전 검사라 그러나? 제가 지금 약간 좀 치매기가 왔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유전자 검사를 우리 아이는
마이페진에서도 그 다중약제 내성을 하였고, 우리 아이의 부견과 모견은 콜리아이를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저는 그 이후로 이제 피터패터라는 업체가 새로 생겨서 그 업체가 조금 더 많이 다양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프리미엄 검사를 했습니다. 그 피터패터의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의외였던 점은 제가 걱정했던 부분에 대한 어 제가 걱정했던 부분에 대한 유전은 없지만 그 다중약제 내성이 MDR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MDR1 외에도 그건 이미 통과를 마이페진에서 했었는데 또 새로운 게 생겨서 그거는 이제 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교배를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자견 중에 그 유전자를 갖게 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슬기골탈구 유전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약간의 슬기골탈구의 기미가 조금 있어요, 실제로. 지금. 반대편 다리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유전병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국내에서 하는 이제 유전자 검사만 했는데, 이제 해외를 통해서, 그러니까 브리더들이 보통 이제 하는 유전병 검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가지 이상이 되는데, 이미 우리 아이의 나이가 3살이고, 한 50가지 정도는 아마도 제가 유전자 검사를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유전자 검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유전자 검사를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 검사를 진행했을 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 검사는 하지 않았는데, 그 200여 가지 되는 그 검사도 아마 그게 한 20만 원 정도인가? 20만 원 이하인가? 그 정도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보화 시대의 정보는 금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고, 브리더는 또 브리더끼리 또 정보들이 돌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교육시킬 때 긍정교육을 시켰습니다. 보더콜리는 지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체벌이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본능이 강할 때, 아기 때에 약간의 체벌은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강하게 내리치거나 그러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는 강아지를 발로 찼대. 엉덩이를. 그래가지고 싸운 적 있어요. 저는 이제 강아지 때 체벌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때는 이제 본능이 강할 때고, 아이가 뭐가 옳고 뭐가 그릇된 건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모견 밑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될 테지만 그 아이들은 어릴 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어미가 훈육하듯이 주둥이를 잡고 눌러 주는 거가 있고 뭐 엉덩이를 이렇게 찰딱 이 정도? 뭐 그 정도가 있었을까요? 뭐 오래돼서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보통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종별로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더콜리 같은 경우에는 둔감화 훈련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어 공동주택에서 살아가려면 매너 교육이 필요하겠죠. 일단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시키는 게 효과적일까에 관해서는 저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를 50일 때 데려왔어요. 지금 키우는 아이를. 그래서 그 아이는 제가 24시간 붙어서 이제 아이를 케어하고 버릇을 들여고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음, 그 강아지 개인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 것만 했고요. 처음에 우리 아이 그 명령어를 이제 3개 국어로 교육을 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어느 나라로 갈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거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별로 교육적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냥 한국어로만 교육을 시켰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개체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관찰을 하고 그 아이의 행동과 양태, 그리고 특성, 성격 등을 파악해서 맞춤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등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저는 좀, 사실 내가 좀 고학력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에 관해서 보수적인 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반려동물을 훈련시키는 그런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국가인증 자격증이 없어요. 뭐 해외에 뭐 유명한 그런 곳들 있죠. 그런 것들 나온 분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되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훈련사를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훈련사분들 이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참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그 교육의 방법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브로킹이라든지. 음. 제가 알게 되었던 어떤 훈련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은 이제 30대 초반이었나? 그랬어요. 자기 나이를 제대로 안 알려주더라고요. 자기 30대 초반이래. 난 몇 살이에요? 당신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30대 초반이래. 그러더니, 그래서 훈련사 그거를 뭐 양산인가? 거기서 이제 교육을, 어, 받고, 뭐라더라? 한 1년 했다 그랬나? 근데 그 경력을 증명해 줄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몇 년 했어요, 몇 년 했어요, 이거는, 그,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제 경력서를 쓸 때, 뭐 자소서를 쓸 때, 뭐 어디에서 얼만큼
근무했다, 소속해서.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훈련사에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허딩그룹이기 때문에, 허딩그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보더콜리는 마우스 펀칭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앞서 말했던 그 훈련사가 보더콜리를 자견을 키우고 있었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그 자견을 좋아해서 잘 같이 놀아서 그래서 선물도 정말 많이 주고, 정보도 정말 많이 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의료사고로 당해서 아이가 점점 아파졌을 때, 그 4개월 보더콜리가 앞에서 깝치니까 우리 아이가 마우스 펀칭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우리 강아지에게 입질이 있다고 교정을 받아야 한다. 근데 요새 입질 교정해주는 훈련사가 많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 아이가 그때 25kg 정도였나 그랬을 텐데 아니 침자국도 없는데 물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으니까 병원을 가야겠대요. 아니 25kg짜리가 물면은 그게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안 됩니까? 뭐 모기가 물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2차 병원을 가서 2차 병원인가? 의사가 한 5명 정도 있는, 수의사가 한 5명 정도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저한테 보내오더라고요. 돈 달라고. 그러더니, 그 이후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도 훈련사를 믿지 않았지만, 더더욱 그 훈련사의 전문성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본적인 그 견종의 그 퍼포먼스에 관해서 훈련사이면서 모를 수 있나. 그리고 너무 무례했습니다. 모든 훈련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때문에 그 이제 훈련사를 불러서 교정을 시켜야 한다면 잘 알아보고 골라서 이제 진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뭔가 국가 인증의 그런 체계적인 자격증이 생겼으면 모르겠는데, 그 뭐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긴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거의 전문대고요. 이제 커리큘럼이라는 게,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충격적인 거는 4년제도 있어요. 그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지잡대에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 제가 아는 사람이, 광주였을 거예요. 아마 전남대 옆에 있는 대학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나왔대요. 근데 자기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 강의 시간이 됐는데 교수가 안 들어오고 조교가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인강을 틀어주더래요. 동영상 강의를 교수가 녹화한. 그래서 교수는 나오지 않고, 어, 미디어 강의를 학내에서, 그때 코로나 시기도 아닌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뭐 이제 테크니션으로
수의 테크니션으로 한 3년 정도 일을 했다고 했고, 지금은 그 치위생사 전문 대학에 아마 입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뭐, 양배추 다이어트도 그렇고, 목걸이형으로 나오는 외부 우충제에 관해서, 어, 이게 뭐, 외국에서는 핫한 이야기인데, 이 브랜드의 이 제품이, 어, 이 제품이 셔틀랜드 쉽독에게 담낭 슬러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악영향을 준다. 미국에서는 핫한 이야기다. 라면서 2015년에 논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봤습니다. 그 표본이, 셀티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한, 뭐랄까, 결론을 낼 수 없는 논문이었고, 그런데 그 제품이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게 핫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근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어느 나라더라? 피읍으로 시작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피읍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거기에 견주한데 인스타를 통해서 그 정보를 최근에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2015년 논문이었고요. 그 논문을 봤을 때, 뭔가 그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성분이 이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거였는데, 뭐, 무엇을 이용했던, 그 성분을 섭취했던, 셀티 표본 중에서, 이런 퍼센트, 그러니까 이럴 확률이, 조금 있었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언급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콕 집어서, 그러니까 그걸로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아이가 한국 헌혈견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이 한국 헌혈견 협회의 후원사였어요. 후원을 해줘요. 그 한국 헌혈견 협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상근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근데 그런 열악한 우리 협회에게 후원을 해주는 회사의 제품에 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들어서 비방을 해서 제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제품 있잖아요. 그 아스피린 개발한 회사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큰 대형 회사죠. 그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제약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도 대형 제약회사였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큰 오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조사에, 그 제약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 제약회사의 입장문을 좀 작성해서 보내달라. 보겠습니다. 그 강아지 약을 판매하는 곳에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제 대형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률팀도 있겠지만 수의사팀도 있습니다. 통화했습니다. 통화했고 입장문을 받아서 뭐 그러한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에 관해 확인을 받고 그 글을 그 커뮤니티에 이제 올렸어요. 왜냐면 제 선배 중에서도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분이 계셨고 제 아이도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들어간 그 성분이 정말로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 아이에게도 나는 사용할 수 없다. 우리 선배님에게도 추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제품을 사용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악의적인 핫하다는 그 발언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문을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랬더니 저거 강퇴를 당했어요. 뭔가 그분과 저를 강퇴시킨 운영자분이 나중에 친분이나 뭔가 관계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뭔가에 대한 이제 확인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를 찾아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도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목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과외를 몇 번 받기는 했는데, 뭐 수학 같은 거, 그런 거, 좀 사교육은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학원 가면, 우리 막 선행학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입양할 때도 어느 정도의 선행학습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것에 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응급처치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의료 정보에 관해서 이제 책을 구입해서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책을 몇 권 사서 읽었고, 뭐지? 1000억 권 안 읽은 책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고체온증이 올 수가 있어요. 이제 털 많은 애들, 우리 애도 털이 참 많죠. 이중모인가? 아마 그럴걸요? 그래가지고, 고체온증이 왔을 때 응급처치 방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합니다. 고체온증이 왔을 때는 목, 양 겨드랑이, 양 사타구니를 빨리 식혀줘야 됩니다. 얼음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이스팩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스팩이 더 깔끔하겠죠? 좀 작은 거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뭔가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산책 중에 먹을 수도 있고 집에서 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아마 아인리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막 삼킨 거를 토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몰라서 우리 아이가 제가 먹던 강심제를 아기 때 한번 먹어가지고 응급으로 가서 병원에서 막 검사하고 막 그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게 굉장히 작은 유리병에 들었고 돌려섰다는 병인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보더콜리는 무서운 애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아, 이거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응급처치에 대한 공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왕템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의 영양학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한다라고 해야 되나? 대만계 화교수인데, 어, 이제 생명공학 계열하고, 영양학 계열하고를 이미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하시고 아마 지금은 연구 중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그 저서를 구입해서 봤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 보듬교육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주변에도 추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유익했기 때문에. 그분이 쓴 책 중에서는 에세이 책도 있고, 그냥 약간 정말 준비 많이 하셔서 낸 책도 있고, 뭐 대만인가 중국에서도 출판한 책이 한 권 있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구하지 못했네요. 아무튼, 우리의 아이에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어떤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대한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음,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 있잖아요. 그 수의사들이 처방하는 의약품 중에는 동물 전용 의약품도 있겠지만 사람 거를 쓰는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수의학이 사실 역사가 짧습니다. 최근 20년 내로 급진적인 발전을 했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래봤자 역사 짧은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동물 전용 의약품이 그렇게 많다. 다른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람용 약을 이제 어떤 약을 쓰면 좋을지 이제 그런 거를 아시는 분들은 상비약으로 구입해서, 물론 동물 전문 의약품도 같이 구입하죠.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연고나 이런 게 외국 거가 이제 필요하면, 그게 우리나라에도 사람용으로 판매가 되지만, 직구를 한 편이 이제 버전이 더 많고, 그러니까 라인업이 더 많고, 그리고 코스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까지 3마리의 강아지를 키워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음, 좀 옛날 분위기가 되겠네요. 첫째는 하늘이라는 보더콜리란다. 요크셔테라 여아였는데, 아이가 2번째 생리했을 땐가? 그때 출산을 했고요. 그때 3마리를 낳았는데, 이제 애기들 데리고 같이 산책 나갔다가 애가 도망가가지고 못 찾았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포인트 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호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이제 서울의 신정동이었어요.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골목 정말 많고 일방통행길이 정말 많죠. 전단지를 열심히 뽑아서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열심히 뽑아서 붙이고 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낳았던 아이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 가장 작게 태어난 아이를 사실은 그냥 하늘이만 계속 키우려고 했는데 그 아이는 너무 작게 태어나서 다른 집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거뒀습니다. 근데 하늘이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좀 속상하긴 하네. 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은 빌이었습니다.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안 좋은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면 장수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 빌이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는 뭐 뜻을 아시겠죠? 근데 일본어로도 비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도 뭐 긍정적인 어감의 단어는 아니지만 뭐 꽁지, 막내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정말 작게 태어났고 그랬는데 형제 중에서 가장 장수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애기들 분양을 친척들한테 보냈는데 애들이 다 정말 예뻤거든요. 작고 예뻤는데 어, 친척들에게 분양한 것을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렸고 하나는 학대받아서, 그러니까 뭐 물론 주고 학대받은 건 아닌데 큰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애를 찼어. 그래서 애가 뼈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았고 MRI를 찍었다고 그거를 나한테 자랑을 하는데, 아니 MRI를 찍을 만큼의 상황까지 가면 그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친척들에게 분양한 것을 많이 후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해서. 사실 제가 아명을 지어줬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자, 그럼 그 비리가 작게 태어났음에도 한 15년 정도를 살고 갔는데, 우리 비리는 겁이 되게 많았어요. 겁이 많고, 어,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고, 어, 일단 비리는 아기 때는 간식을 몇 번 줬는데, 커서는 간식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선물 받은 거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도 아기 때만 했어요. 구충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의 수준은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얘가 건강하게 잘 컸어요. 잘 컸고, 잘 살다가 갔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한번 이제, 그니까, 요크셔 테리어가 작잖아요. 우리 애가 2kg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애를, 이제, 사료를 급여할 때, 어, 이름을 까먹었는데, 정해진 시간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놔둔 채로 먹이는 방법 있잖아요. 그랬더니 원래도 많이 먹지 않은 아이가 점점 입이 짧아져서 나중에는 로얄 캐닌 처방식 사서 먹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작으니까 소파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소파 손잡이가 튼튼한 원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리바트 물소 가죽인가?
그런 소파였는데, 내가 거기에 뒤통수를 부딪혔나 그러더니 이렇게 막 팔다리를 막 빙글빙글 하고 애가 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병원에 가서 해결할 수가 없었고, 어, 그걸 뒀더니 간혹 이제 그런 발작을 볼 때가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감싸 안아서 꼭 안아주고, 말 걸어주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욕실 테리어는 기관지 협착증이 잘 오는데, 우리 아이는 기관지 협착증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음, 이제, 근데 우리 아이가 기관지 협착증이 있다는 것도 늦게 알게 되었고,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도 늦게 알게 되어서, 백내장은 결국은 실명에 이르게 되었었는데, 뭐 그래도 훈련시켜서 아이가 나를 믿으니까 산책시키고 할 건 다 했는데, 근데 그때 기관지 협착증으로 해서, 그것도 뭐 기수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스턴트 시술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 10살인가 그랬는데, 10살인가 몇 살더라? 하여튼 10살 위로였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더 살지 알 수 없는데, 왜냐면 저는 애가 장수하기를 바랬으니까. 그런데 스턴트를 쓰면, 그러면 그게 수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추천해 줄 수 있냐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제 15년을 살고 갔을 때 저는 무서워서 임종을 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스턴트 시술을 해줬더라면 글쎄, 사실 우리 아이에게 나는 마취를 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안 하기는 했는데 아이가 조금은 편하게 살다 갔을까라는 후회는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언제지? 제가 귀국하고 난 다음이니까 2017년 이후로 애가 가네요. 애가 2002년에 12월 24일에 태어났었는데. 그래서 지금 3마리째 키우게 된 연희는 어,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희는 이제 영양제도 주고 성분 좋은 사료도 골라서 먹이고, 지금은 이제 체중 관리가 필요해서 다이어트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 쌀통, 진공 쌀통 24리터짜리를 2대를 돌려요. 왜냐면은 수입사료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도 있고, 그리고 사용해보니까 이게 풍미가 달라요. 진공 쌀통에, 그러니까 진공 보관되었던 사료를 이제 꺼내서 먹이는 것하고, 그냥 이제 개봉해서 이제 지퍼 이런 걸로 해놨던 거 먹이는 거 하고, 좀 풍미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산패가 적겠죠. 아무튼 지금 이제 2가지 다이어트 사료를 블렌딩해서 주고 있고요. 이제 칼로리를 조절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식도 여러분 칼로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하루 섭취할 칼로리의 10% 이내로 간식을 먹여야 돼요. 근데 그 덴탈검을 먹이잖아요. 근데 그 덴탈검이요, 생각보다 칼로리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두를 샀어요. 약
공용 작두를 사서 잘라서 먹여요. 뭐 그래도 칼로리를 약간 넘기는 한데 그리고 지금 좀 길어져서 원래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뭔가 아이가 아프다 그랬을 때 교차 진료를 받을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저는 주치의를 과신한 덕분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얻게 되고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제가 얘를 딸처럼 키운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말로 내가 친딸처럼 친딸로 내 무의식이 생각을 해서 그거 아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사람 죽어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저를 찾아왔죠. 여기에 관해서 드릴 말씀 많은데 그거는 좀 길어져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